아니, 그래서 애 안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육아휴직 끝났는데 이제 와서 못 도와주시겠다고요. 저희도 좋아서 이렇게 고개 숙이는 거 아니에요. 그때 돌잔치 때 가족끼리만 한다고 우릴 못 오게 했을 때 이미 끝난 거야. 그날 너희가 먼저 가족 아니라고 한 거 같은데. 그때 돌반지 대신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냥 돈을 주셨으면 됐잖아요. 육아 도우미만 해도 한 달에 350이에요. 친정 엄마는 허리 아파서 못 봐주시고 이런 말 저희도 정말 치사해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머님 말고 누가 서준이 봐주겠어요? 앞으로 서준이 안 보고 사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님이 안 봐주시면 저희도 더 이상 서준이 보여드릴 시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으시겠냐고요? 그래, 이젠 안 봐. 서준이든 너희든 이젠 나한텐 없는 사람이야. 마당에 심어놓은 배롱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도 저 나무처럼 세상에 흔들리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잠시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의 사연들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생 자식들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던 한 어머니가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로 부터 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68세 김정숙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둘이 경기도 구리에서 살고 있어요. 자식은 셋 있는데 자녀 둘은 출가했고 마흔이 이제 간 넘은 막내 아들만 아직 혼자예요. 그런 아들이 하루는 그러더군요. 엄마, 아버지 시간 좀 내실 수 있어요? 그러더니 며칠 후 여자를 한 명 소개시켜 주더군요. 제 여자친구예요. 빠른 시일 안에 결혼하고 싶어요. 이름은 김지현. 눈빛이 또렷하고 말투가 야무졌어요. 아들보다 2살 위라고 했습니다. 만난 지 3달 됐다는데 아이가 생겼다고 했어요. 만난 지 3달도 안 돼 임신이라니? 요즘 세상엔 흔한 일이라지만 너무 급히 진행이 된 것 같아 염려가 되었어요. 그러나 둘 다 나이가 있으니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40 넘은 아들이 이제야 짝을 찾았다는 생각에 어떤 걱정도 뒤로 밀어두기로 했죠. 이제야 부모로서 숙제를 다하는 기분이었어요. 결혼은 급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전에 해야 한다며 예단도 생략하고 간소하게 하기로 했죠. 우리도 형편이 넉넉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예물은 꼭 하고 싶대요. 예단은 생략해도 예물은 반지랑 명품 가방 하나는 꼭 사고 싶다고 해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샤넬백 같은 명품을 사겠냐고 하는데요. 저도 나중에 이런 걸로 두고두고 말 나오게 하는 것보다는 사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과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그 명품백을 해달라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철이 덜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상했지만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이라 해줬습니다. 그 돈이면 제 등허리 펴줄 안마의자 하나 사고도 남는 돈이었지요. 그래도 그땐 그게 부모 된 도리라 믿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이 또 얘기하더군요. 엄마 전세금이 모자라요. 서울은 방 하나짜리도 1억은 기본이에요. 이미 아들 이름으로 5천만 원 저금해둔 게 있었지만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1억을 보태줬습니다. 다른 자식들 결혼할 땐 3천만 원씩만 해줬는데 현우는 사정이 다르다 여겼어요. 딸들은 엄마, 아빠 그 돈 아끼세요. 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현우는 늘 부족했던 아이였으니까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 병원에 들락거렸고 공부도 늘 느렸습니다. 삼수 끝에 대학 가고 취업도 몇 년 걸렸고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앞섰고 해줄 수 있다면 더 많이 내어줬습니다.
저도 알아요. 다른 자식들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원래 아픈 손가락이 더 신경 쓰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그 배려가 2년도 채 되지 않아 제 가슴을 후벼 팔 줄은요.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신혼여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임신 초기라 저는 가까운 데로 갔으면 했어요. 장거리 비행이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아들이 또 말하더군요. 엄마 지연이가 신혼여행은 꼭 몰디브로 가고 싶대요. 평생 한 번뿐이라면서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결혼 선물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결혼 선물로 몰디브 여행까지 예단 생략하고 반지, 샤넬백까지 다 해줬고 전세금 1억도 보태줬는데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또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게 말은 미안하다고 하지만 너무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은 너희들이 하는데 왜 자꾸 부모한테 손을 벌리니? 네 누나들은 알아서 갔어. 우리도 해주고 싶은데 서민이 돈 쌓아두고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어딨겠니? 죄송해요, 엄마. 결혼해서 잘 살면 다 갚을게요. 그 말을 믿은 것은 아니지만 그땐 그 정도로 넘겼습니다. 좋은 일 앞두고 따지자니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았고 뱃속에 아이도 있다는데 괜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살아왔는데 자식 결혼 앞에서 결국 빚까지 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차마 아들 결혼에 이렇게까지 썼다고 말은 못하겠더군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딸들과 아들을 차별한 것이 되어 마음 한 구석엔 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우리가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그땐 그게 부모 된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결혼식을 치른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시작됐고 특별히 마주칠 일 없이 몇 달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죠. 특히 친손자라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손주들을 3명이나 봤는데도 또 다르더라고요. 예정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새벽 아들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연이 진통 시작됐어요. 지금 병원 가려고 해요. 그 전화를 받고도 바로 가진 않았습니다. 괜히 부담될까 싶어 조용히 기다렸죠. 그리고 그날 밤 11시가 조금 넘어 며느리가 무사히 사내 아이를 낳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날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조심스레 찾아갔습니다. 며느리 얼굴을 보고 말했죠. 고생했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맙구나.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아기 얼굴을 봤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을 바라보는데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느라 애썼는데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았다는 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벅찬 마음이었습니다. 만질 수도 다가설 수도 없지만 그 아이가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고맙고 감사했어요. 며칠 뒤 며느리와 아이는 조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자녀들 출산 땐 300만 원 정도만 도와줬었지만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며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지연아, 돈도 많이 들 텐데 이걸로 조리원비에 보태 써라. 어머니, 이게 조리원 비용인가요?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말을 하려다 그만두는 듯 했지요.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근데 지연 씨가 알아본 조리원이 좀 비싸요. 집으로 돌아와 TV를 보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500만 원 주셨잖아요.
근데 지연 씨가 알아보니까 요즘 강남 좋은 조리원은 2천만 원이 기본이라네요. 그래도 1천만 원은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서운해요, 엄마.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1,000만 원이라니 출산 축하금으로 1,000만 원을 준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현우야,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니? 꼭 강남만 고집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외곽은 얼마든지 3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더 저렴하고 더 좋은 곳도 많을 텐데 말야. 알아요. 엄마 저도 그렇게 말했는데 지연 씨 친구들은 다 그 정도는 기본으로 받았대요. 자기만 이렇게 푸대접 받는 것 같대요. 제 생각에도 지연이가 늦게 결혼하고 노산인데 그래도 시댁에서 그 정도는 해줘야 체면이 살죠.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푸대접이라니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게 잘 해준 것 같은데. 제가 현실을 너무 모르나 싶어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현우가 조리원비 더 달래요. 1,000만 원은 해줘야 한대요.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어요.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2주에 1,000만 원이 무슨 장난인가? 다른 애들은 돈 없이도 했고 300만 원이면 됐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큰딸 미경이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애 낳고 우리 집으로 와서 한 2주 있었던 게 다였고, 둘째 딸 수연이는 300만 원으로 조리원 다녀왔는데 5년 정도 지났다고 해도 너무 차이가 났어요. 다음 날 조리원에 찾아갔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요.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손주만 예쁘게 웃고 있었죠. 조리원은 정말 호텔 같았어요. 24시간 간호사가 있고 마사지에 산후요가까지 있더라고요. 좋은 건 좋은 거지만 2주 만에 2천만 원을 이런 데 쓴다니 말할 수 없이 아깝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니 큰딸 미경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조리원 갔다 왔어요? 어땠어요? 그냥 좋더라. 호텔 같았어. 그래요? 나는 엄마 집에서 산후조리 했는데 거긴 얼마래요? 말을 하려다 멈췄어요.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몰라, 비싸 보이긴 하던데. 엄마, 지연이한테 얼마나 줬어요? 설마 엄마가 다 내줬어? 아니야. 그냥 500만 원 줬어. 엄마,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안 줬으면서? 대신 엄마가 산후조리 해줬잖아. 아, 역시 이런 일은 숨길 수가 없네요. 딸들은 이미 다 눈치챈 듯 보였어요. 2주 후 며느리가 조리원에서 나오던 날, 딸들과 함께 축하해 주었어요. 와, 조카 너무 귀엽다. 엄마, 이제 할머니 되셨네요. 미경이가 말했어요. 그러게, 할머니가 되니 기분이 어때? 수연이도 물었고요. 좋지. 이 나이에 새 생명을 안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날 저녁 딸들과 차를 마시는데 수연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엄마, 현우네 조리원비 1,000만 원 줬다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니? 현우가 말하던데 엄마가 조금 보태줬다고. 참, 어이가 없어서 1,000만 원이 조금이야? 난 300만 원 받았다니깐 아무 말 못하던데. 가슴이 아프고 서운했어요. 그 돈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 결국 조리원 찾아갔을 때 마음에 걸려 추가로 500만 원을 더 줬었거든요. 그 돈을 건넬 때 지연이의 표정이 찝찝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듯해서요. 감사하긴 한데요. 어머님이 부담 느끼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불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미 엇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깊이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산후도우미 계약이 끝난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서준이가 밤새 울어서 한숨도 못 잤다고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자식 키워본 사람이라면 그 힘듦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어머니, 이제 도우미도 끝났는데 혹시 아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당연하지. 내 손주인데. 친정 엄마한테 부탁해볼까 했는데 사정이 있으셔서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어머니 계셔서 진짜 다행이에요. 솔직히 요즘은 저희 엄마보다 어머님이 더 의지가 돼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친정 엄마처럼 편하게 생각한다니. 이 집에서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엔 주중낮에만 잠깐씩 도와주러 갔습니다. 서준이는 예민한 아기였습니다. 젖병도 잘 안 물고 이유식은 하루 종일 떠먹여도 한 숟가락 겨우 먹는 날도 있었어요. 어머니, 서준이가 이유식을 안 먹어요. 제가 해주는 건 맛이 없나 봐요. 지연이의 말에 저는 집에서 직접 연구하여 이유식을 만들어 갔습니다. 다행히 서준이도 제가 만든 이유식은 조금 더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아들 집에 가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주중에만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인지 주말에도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갈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가. 대체 언제까지 애를 봐줄 건데 몸도 안 좋은 사람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손주 생각에 그냥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며 가는 길. 몸은 힘들어도 서준이 웃는 얼굴을 보면 그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는 제가 오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자기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처음엔 마트에 장을 본다거나 은행에 볼 일이 있다고 했는데 나중엔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하더군요. 카페에서 수다 떨고 쇼핑하고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애 낳고 며느리가 답답할 테니 나가서 바람 쐬고 오면 기분도 좋아지고 손주도 더 잘 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손주만 돌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새 반찬도 만들고 빨래도 하고 청소까지 하고 있더군요. 처음엔 손주 보는 김에 도와주는 정도였는데 점점 당연한 일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어쩌다 한번 잘 먹었어요. 라고 말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눈치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밤에 자다가 온몸이 쑤셔서 깨는 날도 많아졌어요. 남편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 나이도 있는데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괜찮아요. 우리 서준이 보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남편 말대로 이제는 나이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손주를 돌보는 기쁨이 그 힘듦을 덮어주었어요. 서준이가 저를 보고 웃으며 옹알이할 때 그 감동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라도 저는 계속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큰딸 미경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헬스케 보여요. 괜찮아. 조금 피곤한 것뿐이야. 엄마, 솔직히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지연이가 엄마를 너무 이용하는 것 같다고요. 뭘 이용해. 내가 손주 보는 거지. 손주만 보세요. 반찬에 청소에 다 하시잖아요. 지연이는 뭐 하는데요? 솔직히 미경이 말이 맞았습니다. 지연이는 손주를 먹이고 씻기는 일도 대부분 저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유난히 더 다정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보다 훨씬 상냥한 말투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서준이 유모차를 사야 하는데요.
요즘은 허리 성장에 좋은 유모차가 따로 있대요. 친구들이 쓰는 모델이 있는데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고요. 좋은 건 200만 원 넘는데 너무 비싸서 아직도 못 사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느낌이 왔습니다. 현우가 사주고 싶어도 망설이고 있다며 결국 나한테 기대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손주 생각이 먼저였어요. 아무리 비싸도 아이에게 좋은 거라면 괜찮다 싶어. 결국 제가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유모차만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아기 옷, 장난감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며느리가 본인 옷까지 말하기 시작했어요. 애 낳고 살 빠져서 옷이 안 맞는다며요.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더군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애 낳고 몸도 힘든데 옷이라도 예쁘게 입으면 기분이 나아질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줬습니다. 문제는 그런 부탁이 점점 많아졌다는 겁니다. 집에선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짐했지만 막상 며느리가 다정하게 웃으며 말하면 또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알고도 넘어가는 제 자신이 답답했죠. 그런 생각이 들 때쯤 둘째 딸 수연이도 말했어요. 엄마, 요즘 너무 지쳐 보여. 나이도 있으신데 현훈에 도와주는 것 좀 줄여요. 젊은 사람도 애 보려면 얼마나 힘든데. 엄마도 나이 생각도 하시고 몸 좀 챙기셔야죠. 괜찮아.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래도 너무 다 해주진 말아요. 지연이랑 현우가 엄마를 너무 부려먹는다니깐. 지연이도 애 키우는 게 처음이라 힘들지. 내가 도와줘야지. 엄마, 현우는 뭐예요? 자기 아이인데 왜 엄마만 이렇게 고생하세요? 요즘 세상엔 아들 며느리 필요 없어요.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나중엔 당연하게 여기고 더 바랄걸요. 그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그냥 딸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이 전부 맞았다는 걸요. 어느 순간부터는 며느리와 아들 둘 다 제가 해주는 걸 고맙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엄마, 이번 주말도 오시죠? 하고선 집에 와선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자기 할 일만 했고 며느리는 어머님, 반찬 이번엔 넉넉히 좀요하며 당연하다는 듯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말투, 표정, 눈빛. 그 안에서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그저 아이 봐주고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수연이의 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손주 서준이의 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손주가 태어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더군요. 어떻게 돌잔치를 준비하면 좋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씩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돌반지를 준비했습니다. 백화점 귀금속 매장을 몇 군데 둘러보다가 한 돈짜리 순금 반지를 샀어요.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서 60만 원이 훌쩍 넘더군요. 그래도 첫 손주돌인데 이 정도 정성은 내야지 싶었습니다. 옷장도 열어봤습니다. 몇 년째 새 옷 하나 안 사고 살았는데 돌잔치 날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았어요. 결국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15만 원짜리 정장을 하나 샀습니다. 아들 며느리 체면도 있고 손주에게 부끄럽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 양복도 드라이클리닝에 맡겼고요. 마음속엔 드디어 우리도 손주 돌잔치에 가는구나 하는 기쁨이 있었지요. 어느 날 며느리에게 돌잔치 준비는 어떻게 돼 가는지 물어봤습니다. 지연아, 돌잔치는 어디서 하기로 했니? 신라 호텔이요. 요즘엔 다 호텔에서 해요. 친구들도 다 거기서 했고 분위기도 좋더라고요. 호텔이면 돈이 많이 들 텐데. 30명 기준으로 패키지 예약했어요. 식대가 1인당 11만 원이고 기본 비용이 400만 원쯤 나올 거예요. 포토 테이블이랑 사회자도 포함돼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2달치 생활비를 하루 행사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돌잔치 비용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내가 돌반지는 준비했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할까? 요즘은 다 현금으로 주는 분위기예요. 지연이 친구들은 시댁에서 500에서 1000까지 받았대요. 1,000만 원. 그건 너무 큰 돈이지 않니?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돌반지가 부족한 선물이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남편과 상의한 끝에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돌반지 한 돈만 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손주들 때도 그렇게 했고 저희 형편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돌잔치를 며칠 남기고 손주를 봐주러 간 날이었습니다. 반찬 몇 가지를 정리하고 설거지를 마친 후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돌잔치 참석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들떴습니다. 손주의 첫 돌이니 그래도 할머니가 늦으면 안 되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야 할 테니까요. 지연아, 돌잔치는 몇 시니? 며느리가 갑자기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요즘엔 돌잔치 하면 민폐라는 말도 있어서요. 그냥 저희끼리 조용히 밥만 먹으려고 해요. 설레임이 찬물을 끼얹은 듯한 실망감으로 변했지만 차분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는 언제 가면 되는데? 그게 이번에는 좀 조촐하게 하기로 했거든요. 장소도 작고 비싸서 간단하게 가족끼리 식사만 하려고요. 애써 웃는 듯한 그녀의 표정에서 초대할 생각은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꼭 쥐었다 폈다 하면서 감정을 다스렸어요. 내색하면 괜히 또 분위기만 쎄해질까 봐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며느리와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현우야, 서준이 돌잔치 어떻게 하기로 한 거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에서 이미 답을 알 것 같았어요. 엄마, 지연이랑 상의해봤는데 그냥 저희끼리 조용히 밥만 먹으려고요. 돈도 많이 들고 엄마랑 아버지 그리고 식구들은 나중에 날 잡아서 따로 식사 한번 해요. 그래도 첫 손주인데 돌잔치도 안 하면 되니? 엄마가 돈 대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뭐, 너 지금 내가 돈 안 대줬다고 시위하는 거니? 아니에요. 엄마,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서운함을 꾹 누르며 알았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에 따로 보자는 그 한마디가 그냥 의례 지나가는 말로 하는 소리인지 뻔히 알았지만 애 부모가 안 하겠다는데 제가 어쩔 수는 없었지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서운함,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 많은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그날 밤 옷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며칠 전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반값에 산 정장을 꺼냈습니다. 그때는 설레며 샀던 옷이었는데 이제는 갈 곳을 잃고 조용히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옷감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주 돌잔치라고 몇 년 만에 옷을 사며 설레었던 시간이 참 허망하게 느껴지더군요. 여보, 애들이 돌잔치 안 하고 그냥 애들끼리 밥만 먹는다네. 우리한테는 다음에 보재.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한참 말이 없더니 결국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서운함이 읽혔어요. 저도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셀 수도 없는데 결국 돈을 안 줘서 돌잔치도 안 한다는 항해 갔더군요. 우린 서로 말없이 쳐다보았어요. 그 안에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부모의 서글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돌잔치 전날 딸 미경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던 중 제가 슬쩍 물었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오해가 있었던 거야. 라는 희미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너 서준이 돌잔치 연락 받았니? 아니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왜요? 잠깐만요. 엄마, 미경이는 휴대폰을 꺼내 현우 인스타그램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말없이 화면을 내밀었어요. 서준이 첫돌 기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요. 많이 많이 사랑해. 신라호텔 연회장 5월 2일 오전 11시. 배경엔 화려한 호텔 연회장 사진과 함께 약도가 그려져 있더군요. 화면을 보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손끝이 떨리고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뭐, 식구들끼리 밥만 먹는다더니?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구나. 미경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엄마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진짜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일 당장 가요. 남편도 핸드폰을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하려는 듯 전화번호를 찾더군요. 그런 남편을 말렸습니다. 내가 이 녀석을 당장?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은 참아요. 우리 내일 찾아가서 해요. 그날 밤 저와 남편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부질없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됐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운함과 배신감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어 입을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옷을 꺼내보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돌반지가 든 작은 상자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오랜만에 화장도 했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젠 선물하러 가는 게 아니라 더는 줄 게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생 줄 수 있는 건 다 줬으니 이제는 제대로 할 말은 해야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미경이는 단단한 표정으로 제 옆에 섰고 남편도 평소엔 꺼내지도 않던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우리 셋은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은 고요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참아온 분노가 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신라호텔 연회장. 서준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라는 화려한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풍선 아치, 꽃뼈, 대형 포토존. 사람들은 셀카를 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촐하게 밥만 먹는다더니 이건 웬만한 결혼식보다 더 호화롭네. 미경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자 젊은 여성이 상냥한 미소를 띠며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정숙입니다. 서준이 할머니예요. 직원은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명단에 없으신데요. 미경이가 앞으로 성큼 나섰습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뭐라고요? 아기 친할머니가 명단에 없다고요? 농담하시는 거죠? 주변 손님들이 일제히 우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직원이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지연이의 친정어머니가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사부인, 어머 오셨네요. 그러더니 곧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 그게 지연이가 사부인 모두 오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순간 행사장 안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우리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지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아져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손주 첫돌인데 어떻게 안 오겠니?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는지 며느리는 더욱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 우리를 급히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그게 조촐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에서 고맙게도 연회장 비용을 대주셨거든요. 너무 급하게 진행돼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며느리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또한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함께 짜증도 묻어났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상황 불편해요. 이렇게 초대도 안 했는데 찾아오셔서 분위기 망치시는 거 민폐예요. 그 순간 미경이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우리 엄마가 그동안 애 키워주고 밥해주고 청소에 빨래까지 다 해줬더니 돌잔치에 초대도 안 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주변에서 쉬 소리와 함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 누군가가 시어머니래. 앞에 있는 여자가 며느린가 보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민폐라고? 예의도 없고 도리도 없고 요구만 하는 네가 과연 민폐란 단어를 알고나 쓰는지 우습구나. 그때 아들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많이 놀란 듯 당황한 채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살폈습니다. 엄마, 아버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아들의 목소리는 작았고 시선은 바닥만 향했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는 아들의 모습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평소 말 한마디 없던 그가 입을 열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내 어미가 너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준이도 키워줬는데 이게 무슨 경우냐? 돌잔치 초대를 안 하려고 거짓말까지 하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빚장이냐?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빛에서는 당황함보다 짜증과 분노가 더 컸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돌잔치 비용 못 대주신다고 해서 저희도 서운했어요. 저희 사정 뻔히 어려운 거 알면서 그때 처음부터 도와주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잖아요. 초대도 안 했는데 왜 오셔서 이 난리세요? 주변에서 동시에 헉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의 친정어머니마저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연아, 그만해.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평생 눌러온 감정이 폭발하는 대신 오히려 차분해졌지요. 뭔가 정리된 기분이었어요. 제 손에 들려있던 돌반지 상자를 천천히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구나. 너희에게 우리는 그저 돈줄이었을 뿐이었어.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순간 행사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기가 막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줄은 몰랐구나. 지금이라도 네 실체를 알게 돼서 다행이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똑똑히 보여줘서 고맙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로 우리의 인연은 끊자. 이 반지는 내가 다시 가져간다. 너희한텐 그저 푼돈일 테니까. 그 순간 아들이 풀이 죽은 채로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발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오해예요. 그래, 오해라고 치자.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내가 널 그렇게 키운 게 그게 잘못이었지. 잘 살아라. 나는 내가 내 자식이고 지연이가 내 며느리고 서준이가 내 손주라서 그저 당연히 돌봐주고 해줬던 거다. 그 말이 맞더라. 요즘은 자식한테 다 퍼주는 세상이 아니라더니 진짜 그렇더라. 나는
내 자식만은 다를 줄 알았지. 그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더라고. 그래, 그 대가라고 치지 뭐. 나도 자식 하나 없는 셈 칠 테니까 너도 부모 없는 셈 치고 그렇게 살아라. 큰딸 미경이가 제 팔을 꼭 잡고 남편이 조용히 제 등을 받쳤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동정인지, 호기심인지, 비웃음인지. 하지만 이제 그런 눈빛조차 아무렇지 않았어요. 뒤에서 아들이 엄마 하고 소리쳤지만 저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 우리는 평생 처음으로 가장 비싼 한우집에 들렀습니다. 등심, 안심, 갈비. 메뉴판을 보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평생 아껴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본 적 없었네요. 이제부터는 우리 둘을 위해 삽시다. 평생 자식들 챙기느라 제 돈으로 고기 한 점 편히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만을 위해 비싼 고기를 꼭꼭 씹었습니다. 쓰디쓴 인생이었지만 그 고기만큼은 달콤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텃밭에 물을 주고 남편과 산책하며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흘러가는 시간이 오히려 고마웠지요. 하지만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주쯤 되었을 때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아침부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현우네였어요. 현우, 지연, 그리고 서준이까지. 현관 앞에 떡 하니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남편이 조용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열지 말아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흔들리지 않을 만큼 마음의 정리가 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노크 소리에 결국 저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손잡이 위에 손만 얹은 채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왔니? 엄마, 현우예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말이라면 돌잔치 전에도 후에도 충분히 들었어. 엄마, 그땐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진심으로. 엄마라뇨? 잘못 오셨네요.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엄마라고 하시는지요? 어머님, 저 다음 주부터 복직이에요. 어머님이 서준이 봐주셔야 해요. 서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며칠째 울고 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역시 또 이거였구나. 돌잔치 땐 가족끼리만 한다고 하더니 지인들 다 불러놓고 우리 쏙 뺐으면서 이제 와서 아이를 맡아달라니 그걸 왜 내가 해야 하니? 현우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땐 진짜 상황 판단을 잘못했어요. 우리가 경솔했던 거 인정해요. 문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그날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요? 갑자기 그렇게 난리치시고 가버리시면 남은 우리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리고는 비꼬듯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뭐, 어머님도 자존심 상하셨겠죠? 근데 이제 서로 퉁치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다시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요즘 시터비가 350이에요. 한 달에 어린이집도 대기가 넘쳐나고요. 친정 엄마도 허리 아프다며 손살에 치시고요. 솔직히 어머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땐 좀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 그건 너희 사정이지. 돌잔치 날엔 아무렇지도 않던 사부인 허리가 이럴 땐 또 기막히게 아프다는 거 보니 상황 참 잘 맞춰가며 사시네. 남의 집 앞에 와서 이러지 말고 조용히 돌아가라.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래도 서준이는 손주잖아요. 앞으로 손주 못 보고 사셔도 되세요? 저는 문을 열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들도 부모 버리는 세상인데 아들 없는 부모한테 손주가 어디 있니? 네 자식들 내가 못 보는 게 왜 협박이 되는지 그 생각부터 좀 하고 살아라. 앞으로는 손주든 아들이든 나한텐 없는 사람이다. 다신 찾아오지도 말고
혹시라도 보게 되더라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자. 어머님, 그땐 이렇게 육아휴직 연장이 안 될 줄. 저희도 정말 몰랐어요. 저라고 좋다고 이렇게 와서 고개 숙이고 부탁드리겠어요? 상황이 진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모질게 거절하시면 저희는 정말 길이 없어요. 그래도 서준이 봐서라도 이럴 땐 숙이고 들어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손잡이에 얹었던 손을 조용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문 너머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이기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는구나.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안부도 없던 너희가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애를 봐달라는 건데. 현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땐 제가 너무 어렸고 엄마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그때 남편이 나섰어요. 너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서준이 태어나고 너희가 무리하게 돈을 요구해도 말 한마디 없이 다 내줬어. 애 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허리가 끊어질 만큼 아파도 고맙단 말 한 번 못 들었지. 그런데도 매주 1시간씩 버스 타고 가서 말없이 뒤치다꺼리 다 해주던 사람이다. 잠시 멈췄던 남편이 한층 더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런 엄마가 오늘 이렇게 말한다는 건 내가 보기에도 이젠 정말 끝이란 거다. 내가 그동안 별말 안 한 것도 네 엄마 마음이 내 마음이었기 때문이야. 지 마누라 눈치 보느라 부모를 돈줄로만 아는 자식은 더 이상 우리한텐 자식도 아니다. 당장 내 집 앞에서 나가라. 문 너머에서 서준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도 이젠 더는 나의 몫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건 정말 오해예요. 아직도 오해 타령이라니. 저는 짧게 한숨을 내쉰 뒤 단호히 말했습니다. 오해면 뭐하고 아니면 뭐하니. 그런 말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니. 다신 찾아오지 마라.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며느리의 마지막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서운하네요. 오늘 일 후회하실 거예요. 서운하다고 후회할 거라고. 너희한테 뒤통수 맞은 것만큼 서운하고 후회할 일이 또 있을까? 후회를 하든 말든 그건 내가 감당할 테니 이젠 가봐라. 너희가 원하던 대로 너희 식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후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인기척이 사라졌어요. 남편이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래요.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하며 살아요. 그날 이후 현윤에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손주 생각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문 앞에서 했던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를 돈줄로만 아는 자식은 필요 없다고. 등골 빼먹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외면하는 자식들한테 이제는 더 이상 바보처럼 휘둘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말은 사실 앞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내가 나에게 하고자 했던 말이었어요. 현우네를 단절한 후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저였지만 이제는 저와 남편을 위한 시간이었죠.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누군가를 돌보지 않는 주말이 어색했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혹시 아들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감정은 점점 옅어졌어요. 대신 큰딸 미경이와 둘째 딸 수연이가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현은에 챙기느라 딸들에게 소홀했던 것이 미안할 정도로 그들은 저희를 잘 챙겨주었어요. 엄마, 오늘 비가 온대요. 우산 챙기셨어요? 아빠, 이거 허리에 좋다는 파스예요. 바르고 주무세요. 정말 사소한 일상이었지만 이런 작은 관심이 얼마나 따뜻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큰딸 미경이는 한 달에 한 번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손주들은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좋아했고
저는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현운의 손주만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지요. 둘째 딸 수연이도 시간이 날 때면 저희를 데리고 근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꽃 구경, 단풍 구경, 바다 구경. 평생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제대로 가보지 못했던 곳들이었어요.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었고, 산책도 함께 나갔어요. 40년을 함께 했지만,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들 스스로를 챙기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식이 전부가 아니라 평생의 동반자가 더 소중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어느 날 큰딸 미경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현운의 생각 안 나세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생각은 나지.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해. 저희도 많이 못 챙겨드려서 미안해요. 아니야, 너희는 늘 잘해줬어. 내가 그걸 못 봤던 거지. 내 눈에는 늘 아픈 손가락만 보였으니까. 남편과 저는 작은 여행사를 통해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이었어요. 미경이와 수연이도 여행 경비를 보태주며 응원해 주었죠. 엄마, 아버지, 이번에는 진짜 신혼여행 다녀오세요. 비행기 안에서 남편과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자식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도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구나. 아마도 이것이 진정한 노년의 자유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사람은 늘 자신이 준 만큼 세상으로부터 돌려받는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준 사람한테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곳에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따뜻한 날들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